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진수를 알아보는 본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정 철학의 본 강의를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나가실지 간략하게 그 대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강의 안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서양 철학 전반 또는 그와 연관된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어떤 그 개요를 그러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본 강의는 제 얘기가 아니라 화이트헤드의 얘기를 직접 가져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해설하는 가운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저 과정과 실제는 워낙 책이 방대해서 그거를 이런 임의의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소화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의 그 과정과 실제를 편집해서 압축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서 오리지널 텍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널드 셔번이라는 사람이 이제 편집한 건데 내용인즉슨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의 내용을 이렇게 뽑아다가 예. 재편집해서 배열했습니다. 예. 과정과 실제라는 책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앞뒤 전체 얘기와 부분 얘기가 섞여서 이렇게 웹 형식으로 그물망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돼요. 그래서 첫 장을 걷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워낙 뒤 얘기를 방대하게 함축하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가 읽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이 사람은 분할해서 분해해가지고 재조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기본적인 개념 앞에 놓고 그다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 얘기하고 그다음 얘기하고 직선적으로 배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좀 읽기 쉽게 하느라고 이 사람이 그걸 이제 기획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훨씬 간추려져 있고 뭐 방대한 책의 내용이 또 순서도 조금 읽기 쉽도록 재배치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이게 66년인가 1966년에 나왔던 그래요. 근데 이거를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학자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말만 이제 말만 다르지. 그래서 인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A key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인문이란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인터락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인문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 책이 화이트헤드의 글을 그대로 옮긴 거여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문단 하나하나를 놓고 문단 하나하나를 재배치해서 제가 우리말로 된 걸 여러분과 공유한 다음에 거기에 쓰인 개념, 문장, 문단, 절, 장, 책 전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엮어갈 겁니다. 해설해 갈 겁니다. 워낙에 그 해설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풀어헤치면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제가 하는 거는 풀어헤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해명이고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해명할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저로서는 난감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오픈된 강의에서 어디까지 내가 해명을 해야 충분한 건지 이걸 감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혹시 특히 문 박사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 해설의 불충분성 또는 그러니까 약간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때 지적해주면 제가 보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셔번 이분은 그 당대 최고의 그 화이트헤드에 대한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것을 아주 그 난해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수님께서는 쉽게 풀이해 주실 내용들인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 철학의 본 강의의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가장 중심 개념은 이제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 이건 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특정해 놓을 수 있는 주제인과 동시에
제 본 강의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는 actual entity 또는 actual occasion이라고 하는 현실적 존재 또는 계기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소개하게 될 셔번이 앞에다 놓은 제1주제인 현실적 존재는 다시 말하건대 오늘의 강의의 핵심 개념인 동시에 이 강의 전체의 핵심에 놓여 있는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교수님 일단 단상에 모시고 강론을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방금 소개해드린 텍스트를 지금 PPT로 띄운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들어갑니다. 챕터 1. The actual ent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영문으로 그냥 옮긴 거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뭐 제가 구성한 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이 강의의 적극적인 학설은 이때 강의라고 하는 말을 쓴 까닭은 이 책의 원고가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책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강의라는 말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 강의의 적극적인 학설은 현실적 존재들의 생성, 존재, 관계성을 문제 삼는다. 현실적 존재 또는 현실적 계계라고도 부르는데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적인 사물이다. 현실적 존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찾고자 이들의 배후로 나갈 수는 없다. 물론 현실적 존재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이고 아득히 먼 텅 빈 공간에 있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도 역시 현실적 존재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는 않아요. 대략 어떤 뜻인가 하니 이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실적 존재라는 놈을 놓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다뤄볼 것이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현실이라는 건 뭐냐? 이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사물이다. 별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현실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 신이건 무슨 뭐 하찮은 존재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걸 글자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서양 철학의 형이삭 전반에 대한 뒤엎기와 자기 주장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강의의 적극적인 학설은 이렇게 써요. 적극적이란 말은 영어로 파지티브란 말입니다. 그걸 번역해서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파지티브는 네거티브와 대립하는 말이죠, 보통. 적극적, 긍정적 이렇게 번역해요. 사전 보면. 이것의 반대말은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 소극적, 그렇죠? 긍정적, 적극적, 부정적, 소극적. 그러니까 여기선 이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숨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부정적으로 뭔가를 남을 욕하고 비난해야 되는 그런 말이 숨어 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 학설은 뭐다? 현실적 존재들의 생성 존재 관계를 문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현실적 존재라는 게 뭔데? 그건 생성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타자와 관계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을 하면서 이걸 적극적이라고 그러지? 그럼 뭘 부정하는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인터랙션 통해서 했고 몇 차례 반복했을 거예요. 고전 철학, 흔히 말하는 고대와 중세의 철학 또는 근대 철학. 그래서 그걸 내가 간단히 줄여서 그냥 고전 철학과 근대 철학 이렇게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고전 철학은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실체다 이렇게 했어요. 실체. 고전 철학의 경우 말이죠. 이건 고대와 중세까지 철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중심 개념은 실체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근대까지 살아남긴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다가 근대 17세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냐? 이게 실체가 아니라 물질적인 뭐다? 원자 또는 입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가
실체였다가 물질적인 원자로 바뀝니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고전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뭐냐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전 철학, 이게 근대 철학이라면 화이트헤드는 이걸 다시 넘어서 화이트헤드 오면서 유기 철학이 오면서 요 실체와 원자를, 물질 원자를 현실적 존재라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궁극적인 실제는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제시하겠다. 이걸 버리고. 그런 얘기가 첫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사물은 실체나 원자가 아니라, 물질 원자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다. 현실적 존재다 말이죠. 궁극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final, 최종적인, 마지막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괜히 어렵게 번역해놔서 이게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냥 최종적인 실제는 현실적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실제인 것, 더 궁극적인 건 없다. 그다음 더 나가서 마지막 문장으로 합시다. 현실적 존재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인가? 차이가 있다. 이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같은 현실적 존재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역량,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역량이 좀 뛰어난 놈이 있고 역량이 좀 모자란 놈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역량이 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정도 의미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또 하나의 전통 철학, 고전 철학과 근대 철학에 대한 도전이 숨어 있어요. 신도 하나의 현실 존재고 아득히 먼 텅 빈 공간은 즉 하찮은 현실 존재다. 고전 철학과 근대 철학까지는 신을 이 세계의 다른 존재와 같은 등급에 놓지 않았어요. 신은 초월적이거나 위계상 높아요, 더. 그 하이라키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의 옆에 같이 친구처럼 있다? 이거 아닌 거지. 위계가 하이라키에서 한 단계 최소한 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흔히 초월적 존재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무한한 존재, 뭐 전지전능 그런 말 들어봤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이런 생성무수하는 하찮은 존재와는 격이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신? 뭔 소린가? 신 또한 다른 세계의 존재와 다를 바 없어. 동일 수준에 있어. 신과 세계 내의 존재는 하얗게 같아. 이렇게 신이 이렇게 위에 있고 세계가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식의 위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일 평면에 있다. 그러니까 신과 세계는 똑같은 존재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양 철학에서.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강의 하기 전에 니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내 강의를 안 들었어도 일상 어떤 텍스트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해 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나요? 유명한 말 있죠. 제일 유명한 말. 니체라는 사람이 한 제일 유명한 말? 신 죽었어. 이거는 딱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한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 이런 건 없다. 이거 인간이 만든 허구다. 픽션이다 말이죠. 이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니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다양한 주장이 함축돼서 난 이걸 죽었다고 해서 치워버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건 서양 철학이 적어도 그 존재를 설명하면서 늘상 염두에 두거나 적어도 명시적 묵식으로 끌어들여왔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 자체를 형이상 역사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그런 방식으로 아주 과격하게 표현된 겁니다. 신이 죽었다고.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만약 신이 있다면. 그렇죠? 죽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죽었다 해서 아주 과격하게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화이트는 그것보다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신은 없다는 거죠. 이런 신은. 이건 잘못된 신이다. 있다면 세계로 내려와라. 다른 놈과 같은 위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단에는
화이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적극적인 얘기를 딱 요약해놓고 그 배후에 서양 철학 전통의 고전 철학 두 가지 유형의 고전 철학. 하나는 고전의 실체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어지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어지는 중시와 고대의 한 1500년의 역사에 등장했던 중요한 개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은 근대 17세기 이후에 한 300년간 서양의 사고를 지배했던 유물론적 기계론, 원자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사물은 이것들이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하고 운동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해이죠.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압축적으로 여기 뒤에다 깔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실체도 아니요, 물질 원자도 아니다. 그건 현실적 존재다. 그런데 이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성하는 것이다. 생성. 말은 생성인데 이게 그냥 들으면 뭐 그래 생성 생겨나는 건 말한 거겠지라고 하겠는데 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느냐? 서양 사람들은 적어도 고전 철학이나 근대 철학에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주요 반성의 대상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없던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생성. 없던 것이. 저기에서 생성이란 말은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ecoming입니다. becoming. 존재로 나온다 그 뜻이에요. 뭐 직역하면 아주 투박하게 직역하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존재에 앞서서 존재가 있으려면 그럼 나와야 될까요? 어디선가.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보다 선행하는 게 생성이에요. 그런데 서양 철학은 이거를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봤어요. 존재가 있고 이놈이 만들어내는 것, 일으키는 것. 이건 작용자, 이건 작용의 결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오퍼레이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변하는 거란 말이죠. 신은 변하지 않죠. 존재가 생성에 선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고전 철학의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존재와 사유의 일치. 생성은 생각할 수 없어요. 변하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딱 고정되어 있어야 생각할 수 있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 사유로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인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거기는. 수학. 삼각형의 정의에 변화가 없죠. 삼각형은 그냥 영원히 삼각형이지.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렇죠?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거 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면 생겨났다가 지워버리면 없어지고. 그렇죠? 삼각형이 뭐 만들어지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삼각형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게 존재다. 진짜 존재다. 진짜 존재. 이게 진짜 존재? 뭐다? 이 표현을 바꾸면 실제. 궁극적인 실제. 변하지 않는 건 말이죠. 이게 진짜고 이 변하는 건 이게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서양에서. 맨 처음 한 사람 누구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데아. 이데아.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야. 그럼 변하는 건 반쪽짜리 실제야. 불완전한 실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선행하고 그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 결과, 효과가 생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하려면 본질, 불변하는 요소를 찾아야 된다. 본질 찾아야 된다. 본질적인 것, 불변한 것, 영원한 걸 찾아야 된다. 그게 철학의 또는 학문의 과제다.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와이테드는 진짜 이 세계의 실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고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생각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A가 이렇게 B로 바뀐단 말이죠. 이거는 A가 not A로 가는가. A가 있으면서 A가 not 아닌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뭔가 되어가는 거예요. A가 A 다시가 되는 거죠. A가 B가 된다는 건 A가 A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있고 나도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나도 순간순간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걸로 바꿔가고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는 그 순간이 아닌 무엇인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가면서 그 이전의 순간과는 달라지고 있어요. not A, not I, not ego로 가고 있어요. 그죠? non ego. 앞에 있던 나와는 달라진 나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나오는 과정, 이게 생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되어가는 것, 뭔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사유할 수 있는가 과연?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한다는 건 전제를 딱 놓고 불변한 전제를 놓고 그걸 딱 연역하는 건데 수학적 작업인데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건 뭐 어지러워 생각하려니까 개념이 잘 안 잡혀.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것이 돼버리잖아. A라고 놈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순간에 A가 아닌 것이 돼버렸어. 이거 생각하다 또 다른 놈 돼버렸어. 끊임없이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으로 포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포기해버린 거 어떻게 보면. 이 변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사유가 서양의 고전 철학과 근대 철학을 지배했고 그걸 핵심적으로 대변했던 개념이 고전 철학에서 실체 개념이고 근대 철학에서 물질 원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그걸 비판하고 현실적 존재로 바꾸면서 생성이 진짜 존재야. 진짜 존재의 실상은 생성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첫 문장에서. 그 다음 이게 여담인데 현실 존재도는 현실 계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불린다 이런 뜻이죠. 문장 표현만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인데 이걸 현실적 계계라고 부른다. 이건 계계란 말은 조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여기서 굳이 이걸 구별하는 까닭은 화이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미리 내가 얘기하는 건 별로 여러분 도움 안 돼요. 복잡해지니까 처음부터. 그냥 일단 현실 존재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제를 말한다. 요거는 생성하는 놈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현실적 존재다. 신이든 아니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서양 철학 전반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첫 문단에 대한 간략한 제 해설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성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존재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 전통적인 그 존재 개념을 뒤집어서 결국은 존재는 생성 다음에 어떤 그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존재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불변적인 또는 생성과 대비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적어도 구체적인 현실적은 없어요. 네.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는 생성하지 아니하는 being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신조차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는 신은 그랬거든요. 신은 이 세계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예. 세계는 변하지만. 그러니까 존재라고 있었죠, 존재로서. 예. 그건 없어요. 신도 변하는 세계 속으로 끌어내려버렸어요. 끊임없이 생성하는 세계 속으로 신조차 끌어내려버렸단 말이죠. 전부 다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성과 무관한 존재 그런 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그러나 부차적인 의미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부차적인 의미에서.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 강의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이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복잡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존재라고 할 때 실제 존재하는 것, 실제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은 존재가 있느냐? 시간적인 세계 속에 없다. 신조차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조차도 생성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생성, 예. 그러니까 그 액츄얼 엔티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 존재가 끊임없이 생성의 과정 속에 있는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쓰기를 그 철학에서 궁극적인 것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얼티미트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근원적인 것 이런 말을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근원적인 것을 쓸 때는 어떤 아르케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케라고 하는 말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 철학에서. 그는 이 세계의 원질, 근원이 되는 진료 또는 요소가 뭐냐? 그래서 뭐 탈레스는 물이라고 그러고 뭐 아낙시만드는 무슨 공기라고 그러고 뭐 이런 말 하죠. 왜? 아낙시메네스 공기라고 그랬죠. 아낙시만드는 무한자라고 그러고 뭐 피타고라스는 물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아르케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소재가 뭐냐?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현실 존재다. 그러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키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은 대단히 그 진료적인 것으로 이제 아르키를 찾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그런 데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작은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궁극적인 소재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실적 존재다. 그럼 그걸 아르키라 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아르키라 할 수 있겠다. 이상.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것이란 말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원천, 또는 이제 이 세계의 기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른 데 좀 가요. 좀 빗나가요 이렇게. 대체로 이 세계의 기원 하면 이건 적어도 그리스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기원. 이 세계가 어떻게 발생했지?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떤 진리에서 왔느냐? 근데 그 진리가 어디서 왔냐? 그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 세계의 근원적인 아르케는 물이야 하면 물은 어디서 왔어? 그거 얘기 안 해. 그리스 철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없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없음이 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와 대비되는 무라고 하는 개념이 적극적으로는 관심사가 된 건 사실상 기독교 철학이 등장하면서요. 기독교 신학이 유대 신학이 이렇게 기독교 철학으로 이렇게 화하면서 그게 다시 그리스 철학과 이렇게 만나서 타협하는 가운데 생겨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했다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 있어야 돼. 신이 작동할 공간이 무야. 그래야 신이 영향이 빚을 낸단 말이죠. 다 있는 데서 하면 신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신이 위대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신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었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서 해야 신이 위대해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원천, 기원까지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적어도 기독교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 식의 그 사회 방식을 중세의 철학자들은 대체로 공유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의 저변에는 기독교 신학이 깔려 있었으니까.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면 발언을 못했어요. 이건 16세기, 17세기까지도 심지어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잘못 말하면 파문당해요. 학자로서의 활동을 더 못해. 여러분을 잘 아는 스피노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전통 신과 위배되는 개념의 신을 말했다. 파문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갈릴레오가 재판받다 그 얘기했다 하죠. 왜? 지구가 중심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소리는 거야. 지구는 하나님 발을 딛고 있는 땅인데 그게 움직인다고? 저 새끼 죽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똑바로 말해봐. 그러니까 아니 내 잘못 말했다고. 나와서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로부터 존재를 말하는 그 기원을 말하는 그런 사유는 유대적 또는 기독교적 발상이 생겨난 겁니다. 철학에는 없었을 거죠. 화이트도 기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역시 그 질문이어서 무게가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아까 주장을 연결시켜서 좀 나가다가 뒤에 가서 조금 바뀌는 그런 문단입니다. 봅시다. 오직 한 가지 이유의 현적 존재들이 있을 필요한 가정은 유교 철학에 따르는 우주론의 이상에 속한다. 한 가지 이유의 현적 존재, 종류할 때 유입니다. 종류할 때 유죠, 지너스입니다. 그다음 현실적 존재의 유적 성격에 관한 기술은 신의 본질과 현적 계기의 본질 사이에 특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저급의 현적 계기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 신과 시간적인 현적 존재들 사이에는 영향의 차이는 있더라도 본질로 같은 거다. 같은 지평이 있다는 얘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추가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유. 종과 유로 흔히 우리는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종류가 뭐지? 이렇게 묻죠, 보통. 그죠? 그러니까 종과 유예요. 종과 유. 유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지너스. 생물학적으로 유, 지너스. 그러니까 스피시스, 종. 종류. 그러니까 유는 아주 쉬운 말로 영장류 이런 표현 쓰죠. 영장류. 그죠? 영장류. 인간은 영장류에 속하는 하나의 종이죠. 인간종. 그죠? 여기는 침판지가 들을 수 있죠. 침판지라는 종. 침팬지 종.
이렇게 있어요. 또 무슨 종이 있을 수 있겠죠. 영장류에는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는 영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장류라고 하는 뜻은 같다. 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현실존재는 특수한 차이, 이거 종적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특수한, specific, 특수한 차이가 있다. 마치 인간종과 침팬지 사이에 특수한 종이 있듯이, 종적 차이가 있듯이 신과 인간 사이에 이런 종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저급의 것이든 최상의 것이든 영장류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류라고 하는 건 흔히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냐니까 생물학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의 구별을 통해서 존재를 분류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은. 그러니까 존재를 정의하면서 종과 유로 이렇게 분류 방식을 통해서 존재를 이렇게 재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이거 많이 씁니다. 우리 정의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형식 또는 방식으로 이걸 끌어들여요. 정의. 정의란 말이 뭘지 알죠? 정의, definition. 수학을 정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을 정의해봐라. 연필을 한번 정의해봐라. 연필이 뭐예요? 연필 한번 정의해보세요. 연필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말하는 게 정의예요. 연필의 본질. 뭐겠어요, 연필? 연필의 본질이 뭐지? 생각해봐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알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죠? 뭐야? 필기도구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하고 흑연으로 만들어졌어. 필기도구라는 데서는 다른 도구가 같아.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뭐 분필도 같아. 이거 필기도구야. 그죠? 필기류라는 것은 같아. 근데 연필만의 뒤는 스페시픽 디퍼런스가 있죠. 종적인 차이 뭐야? 아까 말한 나무와 흙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연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류가 뭐다? 필기도구라는 유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온 각 다양한 종인데 그 종 중에서 내가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그 특별한 대상의 종적 특성을 부과해주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필은 나무와 흑연으로 만들어진 필기도구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죠? 근데 이걸 몰라서 사람들은 정의하라 그러면 뭐 벙 떠요. 형식을 알면 쉬워져. 형식을 알면. 유와 종차에 의해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방식을 빌어서 현실적 존재를 유적으로 놓고 일단 기술하면 이 속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존재는 없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방금 전에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과 현실적 존재의 존재는 어떤 특수한 종적 차이 뭐 이런 것이 성립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만약에 차이점이 없다면은 신과 현실적 존재가 같은 종류라고 한다면은 왜 이런 신을 도입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도 현실 존재고 다른 것도 현실 존재면 굳이 신을 왜 말하느냐? 그냥 현실 존재만 말하지. 딱 같은 거라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초심자가 던질 질문이네요. 오히려 전문가보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이런 겁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게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내 얘기 중에.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은 편법이 숨어 있다 그랬죠. 차이를 얘기하면서.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할게요. 차이는 뭐냐니까 둘 다 생성하는 존재, 타자를 자기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은 같습니다. 신도 결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존립하고 있지 못하다. 타자에 의존적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YT 덱에서. 왜냐하면 근대 철학이나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나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원자라고 하는 것은 자존하는 놈이에요. 내가 자기 이기 위해서 다른 놈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실제의 의미였어요. 실제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된다? 자존해야 된다. 셀프 이그지트 해야 된다 말이죠. 남한테 의지했으면 그거 진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
보면 이런 거예요. 빨간색. 이거 어떻게 존재하죠? 자전하나요? 자전하요? 셀프 비슷해요? 빨간색? 그런 거 안 같죠? 빨간색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무엇인가의 성질로서만 존재해요. 빨강이 하늘에 떠다닐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아까 했지만 연필은 자존할 수 있죠. 빨강 연필. 그죠? 연필은 자존하는 놈이에요. 이게 실제인 겁니다. 진짜 존재. 1차적 의미의 존재인 거예요. 빨간색은 부차적 의미의 존재인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존재치고 자존하는 놈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도 자존하지 않는다. 타자에 의존한다.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때 타자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신과 세계의 현실적 존재가 조금 구별돼요. 신은 영원한 걸 꿈꿔요. 영원한 세상을 꿈꾼단 말이죠. 영원한 완전을 꿈꾸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은 노력해요. 그래서 그 꿈꾸는 가운데 신은 먼저 생겨나요. 그래서 그 꿈을 이 세계에다가 줘가지고 실현하도록, 이 세계 존재들에게 내 꿈을 실현해줘라고 의탁을 해요. 근데 이 세계 존재들이 처음에는 말을 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말 안 들어. 배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의 꿈이 달성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실패했어. 그럼 또 꿈을 바꿔. 또 꿈을 꿔. 그래서 또 줘. 그 꿈 내용을 줘. 니 좀 이건 좀 실현시켜줘. 했는데 이놈들이 또 배반해버려. 그래서 신은 끊임없이 꿈을 꿔야 돼. 끊임없이 생성해야 돼. 자기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도가 짜여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건 화이트헤드의 신을 이해하면서 내가 좀 덧붙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건 얘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내가 수정한 겁니다. 화이트헤드가 직접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비슷한 말을 하지만 어쨌든 신이 다른 존재와 달리 영원한 것을 꿈꾼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별화돼요. 인간과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은 영원을 꿈꿀 수 없어요. 영원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죠? 끊임없이 이 세계 속에 뭔가를 추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한한 존재이고 신은 그래서 끊임없이 생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생성하지만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완성을 못하니까 세계 속의 존재들은 자기 완성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완성해서 없어져요. 또 생겨나고 없어요. 생겨나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과 세계 존재는 어떤 점에서 많이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 다만 본질적인 원리상에서 타자 의존적인 존재로서 생성 중에 있다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신 얘기가 나오면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화이트헤드 얘기를 직접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주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은 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한 거나 우주의 창조 발전 진행 과정이 결국 신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완성된 우주가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신과 우주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과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해요. 신과 세계가 서로를 창조한다. 신이 세계를 만들고 세계가 신을 만든다. 신이 적어도 자기 꿈을 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존재한테 자기 꿈을 이렇게 의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현한 걸 자기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일을 만드는 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실패했어.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새로 꿈꾸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끊임없이 이 세계로부터 어떤 자료를 건네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불충분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은.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 주고 받고 새로 주고 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이 그때 완성되는 순간 없느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냐? 신과 세계가 같아지는 거.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교묘하게 거기다 이런 걸 숨겨놓습니다. 이 시간적 세계의 자율성. 그러니까 시간적 세계는 신의 말을 듣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워낙에. 자기 자유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신이 이렇게 하도록 설득해도 처음에는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배반해버려. 난 그거 싫어.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는 역량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의 존재들은 신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는 배반의 역량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없어지느냐. 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적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도 다 신의 책임 아니겠어. 잘못된 것도. 자연적인 악, 도덕적인 악, 내 때문이 아니잖아. 보통 그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욕심 채우려고 옆에 동료를 칼로 밤에 죽였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상해지잖아, 이거. 맨날 주변에 선한 행위를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얼싸안고 말이죠. 도와주고. 선한 행위만 늘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라서 홍수가 나서 그 집안 싹 쓸려가서 다 불행한 일을 당했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상해. 우리 도덕적 직관과 어울리잖아. 그 모든 게 다 신의 책임이다. 신의 뜻이다. 이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신이 존재하다면 미리 알았을 거 아닌가? 그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 미리 알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막아줘야지. 그래야 선한 신이지. 알면서 내버려도 그건 선한 신이 아니네. 그럼 신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되잖아. 이건 또 기독교의 기본 본주가 무슨 죄죠? 신이 약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모든 것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신의 기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철학자들 가운데서. 근데 그거는 신에게 과한 부담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운영의 책임의 일부를 이 시간적 세계에 돌려야 된다. 그래야 신이 부하가 적게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율성의 상당 부분을 이 시간적 세계의 존재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야 세계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중요성에서 등급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성에서, 역량에서, 또 기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역할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실태가 예정하는 여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현실들은 동일한 지평이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유적 성격에서 볼 때 같은 것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궁극적인 사실은 이들이 하나같이 모두 현실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 존재들은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이 표현이 좀 양해요. 자, 위에 우선 전반부의 것. 현실태가 예정한 여러 원리. 현실태라는 말이 등장했죠. 잘 안 쓰는 편이죠. 철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이건 양태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현실태. 영어로 하면 그냥 actuality예요. actuality, 현실태. 어떤 말의 의미를 새겨주고 할 때 그것과 대비되는 말을 떠올리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떠올려요? 현실태와 대비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표현이 가능태입니다. 가능태. 이게 무슨 말인가? 현실태란 말은 실현되어 있다. 내 눈앞에 실현되어 있다. 가능태란 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온다. 비가 오는 건 현실태입니다. 내일 비가 올 거다. 그건 가능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 양태, 모두 여기에 태자랍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양태라고 번역해요. 양태. 그런데 양태란 말은 어려우니까 지워버리고 방식으로 바꿉시다. 방식. 어떤 것이 존재하는 방식 중에는 두 가지가 있겠다. 최소한. 현실적으로 있다. 지금 막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아니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앞에 거를 현실태, 뒤에 거를 가능태라고 한다.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이 예증하는 여러 원리, 예증한다, 보여준다, 실현한다. 여러 원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앞으로 현실이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가능태라는 것과 대비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존재, 사태 이런 것들 현실태라 부른다.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새로 등장한 것인데 이 현실들은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경험의 방울, 방울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함축을 지니고 있는 유비적 표현입니다. 방울, drops. 방울은 방울인데 뭘 방울이냐?
이게 경험의 방울 모르겠어요. of experience. 경험의 방울 이렇게 부르지. 경험이라는 것도 방울이 있나? 이게 표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 사실은 화이트가 맨 처음 쓴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도 했고 철학도 했던 사람인데 실용주의 철학자죠. 프라그마티스트. 이 사람이 먼저 쓰는 개념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경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경험의 과정은 한 순간, 영의 순간, 찰나, 여기엔 경험이 성립할 수 없다. 경험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뭐가 필요하다? 시간적 간극이 필요하다. 최소한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시간 폭. 이걸 표현하면 델타 T라고 합시다. 아주 짧은 시간 폭. 델타 T. T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델타는 아주 미분에서 아주 작은 시간의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건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 말이죠. 순간, 이런 폭이 없는 순간에는 경험을 할 수 없다. 이게 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얼핏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땡 하는 소리, 종소리를 듣는다 합시다. 그럼 땡 하는 소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되니까 우선 땡 하기 전에 정적, 땡 하고 나서의 그 여운, 이걸 동시에 경험할 때 우리는 땡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땡 하는 소리 싸게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버리면 땡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유비적으로 짐작해보면. 그죠? 땡 하는 소리 속에서 가운 들어가 버리면 땡 하는 소리를 분별해서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짧아버리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순간에는 인스턴트. 순간에는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불가능하다. 이걸 화이트는 순간은 자연이 없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존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폭이 없는 영의 순간에는 경험이 성립할 수 없다. 경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 시간 폭이 필요하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울이라고 하는 말, 물론 여기에는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거는 폭을 가져요. 어떤 시간 폭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보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복잡하고 상호존적이다. 상호존적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잡하다는 거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곧 뒤에 나오겠지만 현실적 존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생겨나는 건가? 이름이 생겨나려면 그 앞에 이 세계 전체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자기 걸로 끌어들여요.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가장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는 세포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복제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하려면 주변 영양분을 각각 빨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노폐물은 뱉어내고, 그죠? 새로운 건 끌어들이고,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일단 연상을 하세요. 끊임없이 주변에 거 자기 것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게 끌어들인다?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 나 이외의 세계의 모든 존재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이외의 우주 전체의 존재와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일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막연하게나마 어떤 식으로는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복잡하다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전체 존재가 나와 관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생성에 참여하고 있다. 또는 내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는 관계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때 세계 존재들은 앞서 생성한 존재들인데 다른 현실적 존재들을 내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좀 강한 표현입니다. 이놈은 이놈한테 의존 안 해요. 이놈은 그냥 자기일 뿐이에요. 이놈은 이놈들한테 의존하죠. 그러니까
의존은 상호 의존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존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새로이 생겨나는 놈만 생겨난 놈들한테 의존한단 말이죠. 생겨난 놈은 생겨나는 놈과 상관없어요. 나는 생성을 끝냈으니까요. 더 이상 내가 이런 거 관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 의존해요. 어떤 식으로.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물론 이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건 그때가 특수한 문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의존적인 존재다. 타자의 의존적인 존재다. 복잡하면서. 경험의 방울이란 말. 다시 말하면 다수의 경험을 하나로 뭉쳐가고 있는 그런 존재. 이걸 경험의 방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그거는 순간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폭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걸 방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평상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문제입니다. 그 경험의 방울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해를 참 못했었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적이 순간과 순간의 이동. 그럼 만약에 그 순간과 순간의 이동이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이천은 지나간 거고 다음 순간은 오지 않은 거고 그럼 이 순간만 존재하는데 이 순간의 존재가 결국은 그 경험의 방울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현실적 존재는 끊임없이 생성의 과정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과정이니까 결국은 그 생성의 방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방울들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그거를 말하는 것이 현실적 존재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적으로 아닙니다. 와이트에게 순간은 없습니다. 순간은 추상입니다. 사유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무한소. 이건 생각해낸 것뿐입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무한소의 순간으로 영의 순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제가 도입부 강의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서론에서 그 제넌이 그 역사에 부딪힐 때 그러죠. 끊임없이 거북이 쫓아가 못하는 아킬레스가 왜 거북이를 못 쫓아가는가? 끊임없이 반에 반을 가고. 이게 영원히 그 무한태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 간격을 뛰어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북이를 못 쫓아가요, 아킬레스가. 그 잘 뛰는 아킬레스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시간이라는 건 무한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온 겁니다. 시간은 무한분할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화이트헤드는. 그게 이 방울의 시간입니다. 방울의 시간. 최소 단위 시간. 그거 잘랄 수 있냐? 그거 자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잘라볼 수는 있어요. 생각 속에서만 잘라볼 수 있어요. 실제는 못 자른다. 실제를 잘라버리는 순간 그것의 통일성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이걸 이해하기 참 어려워하는데 아주 투박한 사례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사유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해부하는데 가슴도 잘라볼 수도 있고, 그렇죠? 팔, 다리도 잘라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생각 속에서는. 근데 실제 잘라버리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사람이 사라져버려. 실제 잘라버리면, 그렇죠? 사람이 존재하려면 분할되기 이전에 어떤 통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실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리면 논리적으로는 자를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실제로는 자를 수 없다. 잘라버리면 현실성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 존재는 분할할 수 없다. 실제에서는.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할 수 없다. 실제에서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사건으로서의 단위로서의 존재가 있다. 그게 방울이라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분할로 처리될 수 있는 바탕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사유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과 실제를 혼동한 결과다라고 해서 제너를 비판합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런 문맥에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다음 강의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네, 다음 강의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얘기에서 마지막에 그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존하는가, 어떻게 관계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열강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현실적 존재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